네, 소개받은 서강대 김종호입니다. 저는 이번에 국가 리뷰를 이제 싱가포르를 두 번째 쓰는데 이번에는 이제 김지훈 선생님과 함께 썼고요. 김지훈 선생님께서 이제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셔서 오늘은 발표를 저만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싱가포르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핵심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전 세계가 함께 겪고 있었던 포스트 코로나 시기, 의 보건 위기와 글로벌 경제의 혼동기에 싱가포르 방식의 대처를 했었고,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물자나 자본이나 사람 이동의 글로벌 허브로서 경제 성장과 발전을 지원해 왔기 때문에 싱가포르가 국내 봉쇄에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도 실내 그 마스크 해제된 지가 어젠가 그제였잖아요. 근데 싱가포르는 이미 8월 달부터, 작년 8월 달부터 실시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정치, 경제, 외교 전 분야에서 사실은 포스트 팬데믹 시대를 선도했다 하는 이제 다양한 조치들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회 분야에서 싱가포르는 이제 서구나 이제 동아시아의 선진국들 또 당면한 초고령 사회로의 전환에 대응을 하고 이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정년 연장이라든가 장노년층 재고용 정책을 전격적으로 시행을 했고 또 하나는 사회적 변화의 하나로 이제 그 형법 377A조라고 하는 이제 남성 간 성관계를 금지했었던 매우 오래된 법조항을 폐지하는 조치 역시도 함께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핵심으로 살펴보면서 진행을 할 생각이고요. 첫 번째는 정치 분야를 먼저 보면 정치 분야는 뭐 엄청나게 커다란 이슈가 많지는 않았는데 그게 두 가지 이슈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난 8월 21일에 리셰눈 총리가 이제 국경일에 연설을 하는 과정에서 아, 정치를 하기 전에 먼저 코로나 상황부터 먼저 볼게요. 그래서 연설을 하면서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를 하고 동시에 코로나 시기 시행된 대부분의 규제가 해제 및 완화가 되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리빙 위드 코로나가 시행이 된 것이죠. 이러한 조치는 역내 코로나 확진의 급증을 불러일으켰지만 이제 사실 싱가포르 정부의 정책 기조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공존하면서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엔데믹으로의 전환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확진자가 2022년 12월 11일 기준으로 싱가포르 전체 확진자 수는 218만이었는데 그중에 2022년에만 187만이 확진되었을 정도로 사실은 봉쇄를 푸는 그 전후의 과정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12월 그리고 올해 1월에 들어서면 이제 그 숫자가 1000명 단위로 이제 급감을 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잡혀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내적으로 코로나 이전 상태로 일상 회복을 시작을 했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싱가포르가 맞이한 도전은 만만치 않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마비, 그리고 그로 인한 뭐 고인플레, 고금리, 물가 상승의 사면타, 그리고 초고령 사회의 전환 등등 이러한 것들이 차례로 이제 싱가포르의 도전으로 맞이하게 되었었는데 이런 것들을 푸는 과정에서 정치, 경제, 뭐 대외관계, 사회적 정책들이 이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치를 먼저 보시면 이제 일단 리생룽이 현재 3대 총리죠. 리콴유의 아들인데 리생룽 총리 이후 4대 총리 인선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원래 이제 4대 총리 인선으로 후보로 지명되었었던 헝스유킷 이제 부총리가 뭐 정하지 않은 사유로 물러나고 이후 두 번째 총리 인선이 누구 될 것이냐라고 이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 지난 작년 4월 14일에 로렌스 웡이라고 하는 당시 재정부 장관이 4대 총리 후보로 선출이 되었을 거예요. 여기 사진에 보이는 이 인물입니다. 그리고 6월 13일에 부총리직을 겸임을 하면서 후계자 수업을 현재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렌스 웡이라고 하는 사람은 1972년생이에요. 매우 젊은 정치인이고 아마 2023년 기준으로 만 50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학사, 석사는 전부 다 미국에서 했었고 97년부터 관료로 경력을 시작하다가 리센룽이 이제 총리가 되는 해가 2008년인데 그 이전에 3년 동안 리센룽의 이제 그 부총리였던 리센룽의 보좌관 역할을 하면서 인연을 맺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총선에 이제 등장을 하면서 정치에 입문을 했고요. 그 이후에 다양한 장관급 요직을 맡다가 2021년부터 코로나 정부에서 재무부 장관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4대 총리를 어떻게 승계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11월 6일에 있었던 인민행동당 대회 연설에서 리션루 총리가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2025년 이내로 총선거와 함께 진행될 것이라고 공식화했었죠. 왜냐하면 싱가포르는 이제 그 총선거가 한번 치러지면 5년 이내로 다시 총선거를 다시 치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2020년에 총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2025년 이내로 총선거와 함께 이제 총리직을 이제 당의 영수 자리와 함께 총리직을 이제 넘겨주는 걸로 이렇게 공식화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중요한 이슈는 인민행동당 대회가 2년 만에 열렸었습니다. 여기에서 리생룬 총리와 이 로렌스 웡이라고 하는 현임 총리와 차기 이 총리 후보가 차례로 연설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특히 강조했었던 것은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서의 리더십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봤었고 또 하나는 이제 세계 시민적 의식을 가진 젊은 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이제 반여권 정서. 그러니까 이게 2020년 총선거 결과에 나오는데 제가 작년 국가 리뷰에서도 이제 리뷰를 했었는데 총선은 압도적으로 인민행동당이 승리를 했지만 그 디테일을 보면 사실은 그 인민행동당이 가진 권위주의적, 보수화된 이미지가 개선될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여드릴 다양한 그 조치들 역시도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 로렌스 웡 총리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가 상대해야 될 10대, 20대, 30대 유권자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인민행동당 대회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를 합니다. 두 번째는 경제 분야를 볼 텐데요. 경제 분야를 개관을 하면 먼저 인구 변화가 눈에 띕니다. 2022년에 568만이었다가 2021년에 코로나 영향으로 545만으로 확 줄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에 563만으로 이전에 그 분야를 그 숫자를 회복을 했고요. 이 회복을 한 것은 해외에 나가 있었던 싱가포르인이라든가 아니면 외국인 노동자들의 숫자가 그만큼 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경제 지표를 보면 2022년에 GDP 성장률은 3.8%로 성장을 했었고 다음은 2021년에 7.6%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2021년에 7.6%는 2020년에 거의 마이너스 성장을 했던 것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약간 거품이 있는 GDP 성장률이기 때문에 2022년에 역시도 뚜렷한 성장을 보였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표를 보시면 주요 경제 지표들 보시면 명목 GDP, 실질 GDP, 그리고 상품의 수출 수입, 고용 실업률 모두 다 나아지는 모습들을 보이지만 유일하게 이제 그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물가입니다. 그래서 2020년과 2021년과 비교해 봐도 2022년에 이제 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산업부 성장률을 살펴보면 서비스 분야, 소매업, 요식업, 부동산 분야가 약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분야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봉쇄가 이제 내외부적으로 풀리면서 이제 그 약화되었었던 산업들이 회복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1년 싱가포르 경제 성장을 거의 혼자서 견인하다시피 한 분야인데 요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공급망 마비가 일어나면서 성장이 주춤한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2022년 내내 싱가포르 정부가 고심한 문제는 바로 인플레이션 상승이었습니다. 2022년 전 시기에 걸쳐서 싱가포르 정부가 코로나 대응만큼이나 민감하게 반응한 분야가 바로 전 세계적 경기 불황 흐름이었는데 고금리,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 연준에서 계속 금리를 인상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고금리라든가 고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 상승을 동반한 경제 위기 상황이 1년 내내 싱가포르인들의 가정 경제에 이중의 어려움을 줬었고 이 슬라이드 표를 보시면 이전 연도들이 같은 시기와 비교해봐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인플레이션율이 매우 높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2022년 싱가포르 경제 정책의 핵심은 이 높아지는 인플레이션율을 잡기 위한 사투였고 2022년 고금리와 높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싱가포르 정부의 주요 정책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정부의 인플레이션 대응은 주로 통화청을 통한 의도적인 긴축 통화 정책을 통해서 거시적으로 대응하는 게 이 두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재무부를 통해서 각각 6월과 10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15억 싱가포르 달러에 달하는 지원금을 특정 계층의 싱가포르인들에게 직접 바우처 형식으로 전달해주는 방식의 지원도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과 이율 상승으로 생계비라든가 아니면
주거 대출 이율 압박을 받는 중산계층 이하의 서민 그리고 극빈층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주는 대책도 함께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이 물가 상승과 이 높은 인플레는 2023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 외에 이제 그 미래 지속 가능 산업에 대한 집중이 돋보였습니다. 특히 디지털 경제와 녹색 경제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팬데믹 기간 동안에 테크 기반의 기업이라든가 인프라가 급속히 성장을 했었고 특히 초국가 디지털화의 확산으로 이커머스 분야가 활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제 무대에서의 협력 관계를 확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요거는 이후에 보여드릴 대외 관계에서 두드러지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녹색 경제인데 싱가포르는 이미 2010년대 후반부터 이제 그 싱가포르 그린 플랜 2030이라고 해가지고 2030년까지 이제 그린 이코노미를 진전시키겠다라고 하는 이미 그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2022년에 특히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싱가포르 노동자들의 녹색 경제 관련 기술 습득에 자본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녹색 채권이라고 하는 것을 발행을 해서 8월 4일에 발행을 했는데 50년 만기, 싱가포르가 발행하는 국채 중에서는 가장 긴 만기의 국채입니다. 이거를 24억 규모로 녹색 부채를 발행해서 주로 노동자들이나 기술자 교육을 포함한 녹색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네. 그럼 노동자들이나 기술자들의 교육은 어떤 형식이냐 하면은 예로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자동차, 그러니까 휘발유나 경유로 가는 자동차를 주로 상대하는 기술공, 정비공들에게 이후에는 전기차라든가 수소차를 정비할 수 있을 만한 그 기술적 역량을 키우는 데에 돈을 투자하는 형식으로 이게 노동자들의 기술 역시도 녹색 경제에 맞도록 전환하는 방식의 이제 자본 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예고한 것이죠. 특히 이 분야는 계속해서 앞으로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대외 관계를 보면 대외 관계는 크게 이제 그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의 균형 잡기가 있고 또 하나는 아세안 영내의 주변국 관계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특히 2022년에 두드러진 변화 중에 하나는 유럽과의 관계 협력이 긴밀해지는 영향이 주목할 만했습니다. 우선 미중 경쟁을 보시면 사실 미중 경쟁 속에서 싱가포르 위치 잡기가 있는데 초반에는 이제 위기 속에 기회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식상하지만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유와 개방의 인도태평양 동반자 관계가 가진 이제 맹점이 이제 드러나기도 했었고 다만 이제 싱가포르는 기본적으로 이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참여를 하고 거기에 이제 환영한다는 모습을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너무 미국 주도가 아니냐. 미국과 일본이 너무 세계를 둘로 가르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이제 그줄 세우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경고의 목소리도 여러 기고문을 통해서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2022년 한 해 동안 중국이 국경 봉쇄를 매우 강하게 하는 바람에 그 외에 직접적인 외교 관계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테크 기업의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6월 6일에는 이제 알리바바 그룹의 이제 자회사 그룹인 엔트그룹이 이제 100% 투자를 해서 만든 싱가포르에서 디지털 뱅크인 어넥스트 뱅크가 영업을 시작을 했었고요. 알리바바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커머스 테크 기업인 라자다에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13억 달러를 투자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하나는 탈중국하려는 동남아시아로 진출하는 중국발 벤처 캐피털이 싱가포르에 거점을 두고 많이 활동을 했었고 또 한 가지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는 샤오미와 텐센트의 인재중개 기업들이 이제 고급 인력 허브로서 싱가포르에 집중을 해서 사무실을 내고 여기에로 모여드는 고급 인력들을 이제 헤드헌팅 하려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대외 관계에 굳이 제가 테크 기업 이런 것들 넣은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이 최근에는 이제 테크 기업들이 많이 크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마윈이라든가 이런 인물들이 공산당에 좀 반하는 목소리를 내면 실각당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중국이 테크 기업들을 거의 국유화하려는 모습까지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테크 기업들이 싱가포르에 진출하는 현상 자체가 단순히 기업의 진출을 넘어선 중국의 외교 정책 가운데 하나로서도 읽힐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굳이 제가 넣었습니다. 또 하나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는 11월에 외교부 장관이었던 비비안 바라크리슈난이 이제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비동맹 운동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해서 이제 화제를 끌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버전의 이제 비동맹 운동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미중 경쟁이 너무 심화되니까 세계 단위의 기술적 경제적 분화 역시 심화되고 그에 따라서 소모되는 비용과 손실이 크기 때문에 두 국가에 줄 서지 않는 국가들끼리 비동맹 운동을 출범하자 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주변국이나 아세안 중심 외교를 살펴보면 이제 말레이시아와의 관계에는 2022년에 경제 협력 프레임워크를 선언을 하고 특히 여기에서 좀 전에 설명드렸었던 디지털 경제와 녹색 경제 협력 프레임워크가 중요하게 역할을 했었습니다. 또 하나는 협력 외에도 페드라 브랑카라고 하는 섬을 둘러싼 영토 분쟁 가능성이 제기가 됐었어요. 페드라 브랑카 섬이 어디냐면 여기 지도에 보이시는 싱가포르와 이제 말레이시아를 넘어선 요 지역. 있는 페드라 브랑카 섬이고 요 섬이 바위 섬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바위 섬인데 요게 원래는 2008년에 그 국제사법재판소가 싱가포르에 손을 들어줬었어요.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제 한번 손을 들어주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도 당시에는 이것을 수용을 했었고 그리고 만일에 이거를 제소를 하고 싶으면 10년 이내로 하면 되는데 2018년이 지나서까지 제소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게 싱가포르 땅으로 이제 그 영토로 주권이 귀속이 되었는데 2022년에 전 총리죠. 이스마일 총리가 10월 13일에 갑자기 이제 요거를 이제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서 다시 법적 조치할 것이다. 2018년까지 우리가 하지 못한 것은 마하티르의 잘못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요거를 다시 제소하겠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싱가포르 정부 역시도 우리는 적극 방어하겠다라고 하면서 약간의 갈등을 예고했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말레이시아 총리가 바뀌면서 어떻게 될지는 2023년에 두고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인도네시아와의 관계는 이제 1월 25일에 인도네시아 빈탄에서 제5회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정상 공동 휴가 회담이 있었고 이 회담에서 그 여러 가지 사항이 논의되었는데 논의된 사항 가운데 두 가지가 실현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9월에 비행정보구역 협정 비준을 한 것이 있고 또 하나는 12월에 범죄자 본국 송환 조약 이 이제 인도네시아 의회를 통과를 하면서 이것은 뭐냐면 이제 인도네시아가 1997년과 98년 아시아 경제 위기, 2007년과 2008년 세계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인도네시아의 금융 범죄자들이 싱가포르에 돈을 은닉해놓고 싱가포르에 살고 있는데 이제 이 범죄자 본국 송환 조약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들 금융 범죄자들을 단속을 하면서 그 돈들을 딱 끌어올 수 있다라고 이제 여기면서 이제 본격화된 조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여러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지속을 해 나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유럽과의 관계가 협력 관계가 이제 확대된 것이 매우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이제 6월 14일에 영국 싱가포르 디지털 경제 협정을 실시한 것. 두 번째는 독일 울라프 슐츠 총리와의 2022년 한 해 동안 두 번의 회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11월 24일에 슐츠 총리가 싱가포르를 방문한 것이고 두 번째는 12월 14일에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아세안 EU 특별 정상회의에서 두 국가가 따로 만나서 이제 공동 대응하겠다라는 목소리를 냈고요. 또 하나는 이제 1차 아세안 EU 특별 정상회의에서 EU와 싱가포르가 독자적으로 디지털 파트너십을 맺는 공동 성명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외 관계들을 보면 디지털 경제에서 싱가포르가 얼마나 이제 대외 관계까지 영향을 미쳐가면서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자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국과 싱가포르 관계를 살펴보면 5월에 이제 그 윤석열 정권의 대아세안 정책이 나왔는데 12월에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요거는 아마 이재용 선생님께서 아세안 하실 때 발표하실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한국과 싱가포르 관계는 이제 5월에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이 이제 당시 윤석열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을 해서 특이하게 9일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10일에 윤석열 신임 대통령을 만났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서는 이제 신남방 정책에서의 성과를 정리를 하고 10일에 만났을 때는 이제 새로운 싱가포르와 한국과의 관계는 계속될 것이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고요. 7월 6일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이 싱가포르를 방문을 했었고 그리고 특히 인도 태평양 지역 전략 중심으로 아세안과의 적극 협력 의지를 표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1일에는 역시나 디지털 관련된 동반자 협정이 계속이 되면서 디지털 경제를 싱가포르가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 분야를 보시면 사회 분야에서는 이제 싱가포르가 이제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정년 연장 및 장노년층 재고용 정책을 실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7월 1일에 이제 정년과 재고용법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1993년에 개정된
시행된 법인데 요거를 개정안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싱가포르를 포함한 글로벌 트렌드가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 그리고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16.6%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엔 기준으로 보면 고령 사회예요. 그래서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싱가포르는 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국가 중에 싱가포르보다 비율이 더 높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한국이나 일본, 태국 이런 국가들이 있는데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가장 먼저 제도적 도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 내용을 보면 정년을 연장한다는 것. 2030년까지 법정 최소 정년과 최대 정년을 65세와 70세로 연장을 하고 1단계로서 63세, 68세로 이미 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노년층 재고용 관련 주요 지원 정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특히 중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제2의 삶을 위해서 이제 그 재교육 프로그램을 주고 그리고 재교육 크레딧을 지급한다든가 아니면 이 재교육받은 중장년층을 노년층을 고용하는 고용주에게는 지원 프로그램이라든가 현금을 지원해 준다든가 뭐 이런 것들 다양한 정책들을 패키지로 정책을 하는 것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정책이고 이게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비슷한 도전을 더욱 심하게 갖고 있는 한국이나 일본 여러 동남아시아 국가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타산지석으로 혹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정책들이라고 해서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형법 377A조 조항을 폐지한 것이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8월 21일에 리셰넌 총리가 이 형법 377A 조항을 폐지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화제가 되는데 이게 뭐냐면 1930년대 식민시기 때 제정된 조항입니다. 남성 간 성관계를 금지한다라고 하는 조항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 한마디로 사회적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국가가 간섭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 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만 리셰논 총리가 여기서 확실하게 선은 그었습니다. 이게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제 언론이라든가 뭐 학계라든가 여러 시민사회라든가 아니면 외국에서는 대체로 폐지에는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동성 결혼까지 진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11월 29일에 인민행동당 주도로 이제 이것이 폐지가 되고 다만 헌법적으로 동성 간 결혼에 대한 허용 여부는 유보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진행되면서 약간 비판을 사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이 조치는 2022년 총선에서의 결과를 포함해서 점차 보수화된 압도적 여당에 대한 젊은 층의 반감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도 읽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면 대내외적으로 글로벌 도전에 직면한 싱가포르가 정치, 경제, 사회, 대외관계적으로 어떻게 대처했는지 포스트 팬데믹 시대 때 싱가포르가 어떠한 자신들만의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한 해였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북대 동남아연구소 김주영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김종훈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신 싱가포르의 한 해 국가 리뷰를 잘 읽어보았습니다. 매번 내주실 때마다 저 스스로한테도 싱가포르에 대한 공부가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즐겁게 읽어보고 좀 더 어떻게 좀 더 보완해 볼 수 있을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론에서는 정치, 경제, 그리고 사회 이 세 분야에 대해서 좀 제가 궁금한 것들, 그리고 좀 더 추가되었으면 하는 논의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에서는 이미 언급하셨듯이 4대 총리 인선을 확정한 것이 가장 싱가포르에서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리더십의 세대 교체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어쨌든 매우 젊은 이 총리 후보자가 지금 이 부총리인 이 정치인이 젊은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할 필요성을 인식했다라는 그런 배경에서 등장했다는 것도 굉장히 우리가 좀 인상 깊게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수화된 이미지의 인민행동당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또 이 젊은 총리 후보가 어떻게 실질적으로 어떤 행동을 통해서 실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좀 전망이 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근데 제가 일단 주셨던 글을 봤을 때 사실 이 정치 쪽에서 이 4대 총리 인선 확정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도대체 어떻게 이 총리가 이 총리 후보자가 선택이 되었을까 약간 그런 궁금한
측면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11년이라는 이제 정치 경험이 상당히 짧다라는 어떤 세간의 평가도 있어서 이런 짧은 정치 경력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싱가포르의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겠냐라는 우려도 있다라는 제가 기사도 좀 보기도 해서 도대체 이 사람의 어떤 점이 총리 후보로 이 사람을 이끌었는지, 총리로 이제 확정이 되는데 어떻게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지가 좀 궁금해졌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찾아봤을 때는 이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이제 부처간 태스크포스를 운영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수장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 중요한 역할을 해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남겼다라는 어떤 평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총리에 대한 기대감이나 우려가 교차했던 2022년의 상황을 좀 더 본문에서 짚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 작년의 페이퍼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올해 페이퍼에서는 야당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 인선을 둘러싸고 야당의 입장은 어땠는지, 물론 싱가포르의 정치적인 지형에서 야당의 어떤 수적인 열세로 봤을 때 되게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는지 하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어쨌든 매우 중요한 대항 세력이라는 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도 좀 생겼어요. 그리고 이런 젊은 총리에 대한 젊은 유권자들의 반응, 또 저는 좀 궁금했고요. 그리고 인민행동당이 굉장히 보수화된 이미지, 맑은 이미지를 타파하기 위해서 젊은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있는지, 그리고 또 로렌스 웡이라는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떤 전략을 펼칠 것인지에 대한 전망도 좀 간략하게 붙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봤을 때 이 로렌스 웡이라는 이 사람이 틱톡을 굉장히 열심히 하나 봐요. 그래서 틱톡에서 실내에 있다가 이제 실외로 나가는데 마스크를 벗으면서 이제 나가는 그 짧은 영상이 엄청나게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사람들이 댓글에 너무 잘생겼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정치인을 굉장히 지지하는 듯한 그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서 이런 어떤 반응들을 좀 10분 활용할 것으로 보이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 측면에서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싱가포르 정부가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에서 소개해 주셨던 그런 정책 외에도 제가 찾아봤을 때 2022년에만 해도 굉장히 많은 이제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현금 지원을 하거나 뭐 교육비나 의료비를 지원하는 다양한 이제 부양책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시민들에게 주는 것 외에도 이제 뭐 통화청을 통한 긴축 재정이나 이런 방식으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고 있는데 사실 이 인플레이션 표 자체만 보면 월별로 계속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8월, 9월 그리고 긴축 정책이 있었던 7월 이후에도 사실은 8, 9월에 인플레이션이 가장 높았는데 이런 정책들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효과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게 궁금해서 이런 자료들을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제가 서치를 잘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자료가 없는 것인지 선생님께서는 앞으로도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래도 이런 정부의 정책들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뭐 불평등까지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생활의 어떤 부담을 어떻게 경감시켜주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연구자 그리고 글 쓴 선생님의 어떤 견해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정년 연장과 노년층 재고용에 관련된 사항을 2022년에 그 사회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다루어 주셨는데요. 저는 이런 그 정년 연장이나 노년층 재고용 이런 게 사실 제도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루시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싱가포르가 지금 이런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면서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좀 놀랐고 그래서 저도 좀 관련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좀 궁금한 점이 이제 아시아 국가에서 최초로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고 그래서 일본은 2021년에는 이미 만 70세까지 취업 기회를 연장하도록 이제 기업에 노력하라 이런 요구를 하기도 했고 사실 이렇게 싱가포르처럼 실질적으로 법정 정년을 연장한 건 아니지만 이미 2013년부터는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했고 2021년에 이 조치를 통해서 또 70세까지로 이를 또 연장하는 그런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과 싱가포르에서 2022년에 발표한 이 정책에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게 싱가포르에서 뭔가 이걸 최초로 시행을 한 매우 선도적인 사례라고 평가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정년 연장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지만 노년층 재고용은 이미 싱가포르에서 이미 이전부터 있어 왔던 정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12년부터는 정년 후 재고용을 65세까지로 늘렸고 2017년에는 67세로 이를 의무화했다고 해요. 그래서 2022년에는 이 기존의 67세를 68세로 연장한 것에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이전부터 이 노년층 재고용에 대해서는 싱가포르에서 어느 정도 있어 왔고 그리고 선생님께서 쓰셨던 그 글에서도 2012년을 기준으로 해서 노년층에 대한 취업률이 재고용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그 상황이더라고요. 아마 그 전부터 이제 2020년, 12년부터 이런 조치들이 취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2022년에 이런 제도를 실질적으로 실행한 것이 특히 또 어떤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면 이제 기존의 어떤 이 흐름들 속에서 2022년에 이 조치가 어떤 의미인지를 좀 더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폐지는 저도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보았었는데요. 그래서 리승용 총리 같은 경우 건국기념일 연설에서 이거 옳은 일을 하는 것이다. 이 커뮤니티와 화해하고 이들을 수용하는 새로운 모색이다. 라는 이제 굉장히 거창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폐지를 이야기하였고, 인권단체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사랑의 승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이게 평등을 향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라는, 물론 전반적으로 만족하진 못하지만 어쨌든 이 폐지 자체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또 이 폐지가 인민행동당이 변화하는 정치적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자구책으로서 중요했다라는 분석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다른 논문을 봤을 때 이 폐지를 둘러싼 이제 배경 중에 하나가 이 LGBT 커뮤니티에 있는 어떤 인재들 그리고 그런 성향을 가질 수 있는 어떤 해외 인재들에 대한 이제 염려 때문에도 같이 고려된다라는 어떤 그런 지적을 본 적이 있어요. 논문에서 시민사회의 활동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논문이었는데 그래서 게다가 2022년에 건국기념일 연설을 하면서 원래는 조용한 담론이었던 외국인 보급 인력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라고 발표한 바 있는데 혹시 이 흐름과 이 형법 폐지와 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선생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리승용 총리가 이런 말을 또 하기도 했더라고요. 싱가포르의 규칙은 당신의 성적 지형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기서 일하는 것은 다 우린 환영한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어떤 인력 문제와도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마지막으로 이게 또 사회관계이긴 하지만 좀 어떤 정치적인 측면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노동당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노동당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폐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호응하고 지지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많이 갈렸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이 LGBT 커뮤니티에서도 좀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왜 이랬을까라는 제가 전반적인 싱가포르의 정치적인 지형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근데 노동당 같은 경우 2019년부터 이미 이 이슈에 대해서는 뭐 특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겠다고 이미 밝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냥 아주 사소한 궁금증이지만 노동당은 왜 그랬을까라는 점을 좀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 감사합니다. 사실 지난해에도 해주셨는데 올해도 이렇게 많은 제가 사실 몰랐던 부분들도 많이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아주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 로렌스 웡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정치 그 대답을 하면서 박진현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신 부분까지 같이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렌스 웡이 왜 됐는지는 누구도 잘 모릅니다. 사실 이게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원고에도 썼지만 이 결정되는 과정이 그냥 그 인민운동 의장이 그 뭐죠 각계 장관들 17명 그리고 전국 노동자 그 협회 그 노동조합 의장 1명 그리고 국회의장 1명 이렇게 19명을 개별 면담해서 해봤더니
이제 찬성 뭐 14명, 반대 5명 이렇게 해서 로렌스 웡이 됐다. 그냥 발표가 끝이에요. 끝이기 때문에 로렌스 웡이 왜 됐는지, 이 사람이 무슨 했는지 약간 김정은 선생님께서 이제 뭐 재무부 장관이자 뭐 테스크포스의 의장으로서 많이 활동을 했었다라는 것이 평가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자리는 누가 앉아도 어느 정도 되는 자리이긴 합니다. 사실은 꼭 로렌스 웡이 아니더라도 그 전에 있었던 헝스위킷도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평가를 받고 이제 그 후임으로 됐었기 때문에 로렌스 웡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젊다는 것이 있죠. 그 젊은 유권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이제 만 50세가 된 젊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매우 중요하게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또 한 가지 제가 그 유익 있게 봤던 거는 지난해 국가 리뷰에서 제가 이제 헝스위킷이 사임을 하고 그 이후에 여러 후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로렌스 웡을 제가 굳이 집어가지고 이 사람이 최근에 그 당시 2021년 당시 최근에 그 다문화, 다인종 관련해서 인종 간 화합, 인종 간 조화 사회를 싱가포르가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요. 사실 재무부 장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계속 강조하는 게 매우 특이하다라고 쓰긴 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그 컨센서스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관련해서 과연 그렇다면 리센농 이후에 이씨 일가의 세습은 없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전에 있었던 헝스위킷 때는 헝스위킷이 나이가 좀 있어요. 50대 중후반일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각에서 나온 비판 중에 하나는 지금 리센농 아들이 리홍이라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정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그 미국에서 일을 하고 IT 전문가로 미국에서 구글에서도 일하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 싱가포르 정부에서 IT 관련된 디지털 관련된 분야에서 이제 정부 관계 부처에서 중요한 국장급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마 헝스위킷 되었을 때는 이 사람 나이가 좀 있으니까 이 사람도 고초통처럼 10년 정도 시트 워밍 정도만 하고 이후에 이홍희에게 넘기려는 건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러다가 그 사람이 실각을 하고 이 로렌스 웡이 됐는데 로렌스 웡이 너무 젊잖아요. 사실은 지금 리센룽이 거의 70이니까 이 사람도 70까지 한다고 치면 20년을 더 할 수 있는 건데, 그렇다면 그 이후에 그러면 이 사람이 하고 20년 뒤에 늦어도 뭐 15년 뒤에 리홍이가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정부에서 지금 계속 요직을 거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특히 IT 디지털 분야에서 요직을 거치고 있고, 싱가포르 정부는 지금 디지털 경제를 매우 사활을 걸고 하고 있고, 이런 측면을 보면 어느 정도 그런 것도 어느 정도의 의심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만데 만일에 3대 세습까지 되면 젊은 층의 그 반발이 엄청 거세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로렌스 웡이 어느 정도 이걸 중화시켜주는 인선이 아닌가라는 것도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어쨌든 뭐 그래 복잡다단한 차원에서 얘기를 할 수 있고, 야당의 반응은 별로 없더라고요. 사실은 그 로렌스 웡에 대한 어떤 뭐 비난 성명을 한다든가 뭐 그런 것에 대한 별다른, 제가 그 작년에는 총선 관련해서 야당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올해는 총선 관련해서 야당 얘기를 거의 못한 이유가 야당의 움직임이 그렇게 뚜렷하게 보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국가 리뷰에 쓰려면 사실은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정도의 중요성을 보여주지 않았고, 또 하나는 작년에 제가 지난 국가 리뷰 때 썼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여성 최연소 의원이 그 당선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사람이 당선되자마자 바로 그냥 의원직을 사퇴해버렸어요. 아마 내부에서 약간 성적인 뭔가 그런 게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명확하진 않습니다. 뭐 어쨌든 이런 발언 문제 때문에 바로 그냥 그 실각을 하면 떨어지면서 야당의 동력이 약간 추락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2022년엔 야당의 활동이 그렇게 그 활발하지 않았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경제 측면에서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는 아마 그 통화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는 당장에 드러나진 않을 겁니다. 이게 아마 거시적인 경제 정책이기 때문에 그 긴축 통화를 했다고 해서 바로 그냥 이율이 내려간다든가 그런 일은 별로 없고, 그냥 아마 긴 안목으로 했던 것 같고, 재무부에서 바우처를 통해서 직접적 현금 지원을 한 것은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지만, 사실은 첫 번째 바우처 줬을 때는 한 150만 명 정도, 그러니까 이제 중서민 계층들에게만, 그리고 이제
극빈 계층들에게만 주는 형식으로 했는데 이게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물가 상승률이 계속 높아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 지원을 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게 2023년에 계속될 것 같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싱가포르는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HDB라고 하는 국가에서 30년 이상 이제 장기로 대여해준 아파트 정책이 있잖아요. 요것도 이제 매우 저리이긴 하지만 이율을 받아가면서 대출을 장기 저당 대출을 하는 건데 이 이율도 한꺼번에 올라가면서 서민 계층에 매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 이게 아마 통화 긴축 정책과 연계되는 서 조치되는 겁니다. 아마 이게 효과가 아마 올해나 내년에 계속 나타나면 어느 정도 완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제가 듣기로도 올해 연준이 계속 이율을 올리겠다라고 이제 했었기 때문에 아마 고인플레, 고금리, 물가 상승 이건 상호 다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 분야는 그 이제 정년 연장이라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제가 쓴 게 아니고 김지훈 쌤이 쓰셨어요. 김지훈 쌤이 올해에는 반드시 이걸 써야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셔서 굳이 사회 분야를 따로 떼서 이제 요거를 썼는데 매우 중요하죠. 사실은 김지훈 쌤이 평가해 주신 것처럼 김재우 선생님께서 이전부터 사실 이 관련된 관심을 가져오셨고 계속 논문을 쓰셨고 하셔가지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그 일본과의 차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 법정으로 정년을 못 박았다라고 하는 거 70세까지 한다는 거 하나 하고 그것과 플러스해서 이게 그 법 자체가 패키지예요. 그래서 정년을 연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을 재교육시키는데 돈을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재교육된 이 50대, 60대, 70대의 노인들을 고용하는 고용주들에게는 또 직접적으로 현금이라든가 아니면 세금이라든가 이런 걸로 지원을 해준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CPF라고 하는 싱가포르 특유의 연금 정책까지 함께 손보는 이 정말 이 한꺼번에 패키지로 쫙 이번에 처리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김지훈 쌤이 이제 최초 그리고 중요하다라고 평가를 하신 것으로 저는 짐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물어보고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형법 그 377A 폐지 관련된 해외인재 유치 측면에서 볼 수 없는지는 저는 몰랐는데 여기 들어보니까 확실히 김정 쌤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또 중요하다. 이게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8월 21일 국경일 연설에서 리생룬 총리가 이 형법 폐지와 더불어서 고급 인재를 유치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사실 고급 인재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은 매우 센서티브한 말인데 왜냐면 그 전에 이미 싱가포르인들의 반발이 너무나 세가지고 우리나라 외국이 너무 많다. 라고 해가지고 비자도 잘 안 내주기 시작한 게 그 10년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외국 인재들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만큼 고급 인재들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싱가포르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고급 인재들을 단순히 동성애자라고 하는 이유로 놓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제 생각에는 고려된 것 같다라고 하는 것에 설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그 나중에 수정을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좀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당은 왜 입장을 내지 않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노동당이 우리가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노동당은 우리가 흔히 이제 노동당은 매우 진보적 아젠다를 이끄는 당, 진보적인 당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싱가포르에서의 노동당은 꼭 그렇지만 않은 것 같아요. 약간 그 종교적인 이유 그리고 노동자라고 해서 반드시 젊은 층만을 대변하지 않는 것 같은 듯한 당의 스탠스가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젊은 층은 진보당이 더 대변을 하는 것 같고 노동당은 전 계층의 노동자들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나이 든 세대들은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그렇게 환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한번 짐작을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 답을 주셨습니다. 네.